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한국 잠수함을 보자마자 138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해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알코네치니는 한국과 했던 전투는 영광이었다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매 짝수년도마다 미국은 영국과 합동으로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을 개최하는데, 이는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훈련입니다. 한 면이라도 바다에 노출된 나라에게 이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진국들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만큼 해상 주도권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연일 남중국해 동중국해 할 것 없이 해상 주도권을 지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충돌도 마다하지 않으며,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인공섬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시진핑은 지난 2010년경 남중국해의 750개 섬 중에서 7개를 골라 27조 원을 투자해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인공섬이 아니라 길이 3km에 이르는 초대형 인공섬입니다. 이 섬에는 5,000톤급 함정과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있고, 인민해방군을 주둔시켜 대공포와 통신시설까지 배치해 완벽한 중국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무자비함은 비단 남중국해에 그치지 않고 동중국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여전히 영토 분쟁 중임에도 쉴 새 없이 일본을 도발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한때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많은 나라들의 이권 다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 제7광구를 두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7광구는 한국에게 산유국의 꿈을 키워준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여 30년 넘게 개발 시도도 하지 못하면서 잊혀진 형토가 되었지만, 최근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 조금씩 협력하면서 7광구를 노리는 것이 포착된 것이죠. 이렇듯 해상 주도권을 쥐는 것은 이권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해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 해군 역시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함, 온갖 미사일과 총알이 난무하는 전투 현장에서 잠수함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처단자와 같습니다. 심해 깊숙이 잠수해 보이지 않지만 전투함이든 전투기든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는 암살자와 같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독일로 몰려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독일의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엄청난 잠수함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건 독일의 유보트였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는 2차 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잠수함이 이 유보트를 만든 기술자리에 설계한 209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유보트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HDW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200톤급 209를 제작해 수출하기에 이르죠. 어뢰를 탑재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았는데요. 한국은 왜 이 209를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을 방문했다 북한에게 폭탄 테러를 겪었고, 이때부터 두 가지 중요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는 박정희 시절에 시작했다 중단한 현무미사일을 완료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출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나라든지 잠수함 개발은 극비로 진행합니다. 한국 역시 1983년에 진수한 150톤급 잠수정 돌고래를 개발했는데, 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죠. 이어 전두환은 은밀히 독일에게 접근해서는 209 판매를 요청했으나 미국에 알려지면서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다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해 1987년 HDW 측으로부터 209 세척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체결하고는 1992년 드디어 제대로 된 잠수함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잠수함 1번함인 장보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듯이, 같은 209라도 누가 조종하는지에 따라 전투 능력이 여실히 달라지는데, 아마 한국에게 209는 특화된 장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보고함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한국은 내심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매 짝수년도마다 미국이 자신들의 5개 우방국과 하와이 부근에서 펼치는 림팩 훈련은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에게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함정 및 잠수함도 소리가 다르므로 자망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은 오로지 소리만으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이런 판별을 위해서는 미리 세계 모든 나라 잠수함의 소리를 녹음한 자료가 필요한데, 미국 잠수함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미국 잠수함들은 평소 육대양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함정 소리를 수집해 그 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는데, 이런 자료를 모아 다시 미국 잠수함에게 배포합니다. 이러한 자료 덕분에 미군 잠수함은 소리만으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임팩 훈련에서는 미국과 한편에선 국가들에게 사전에 채집한 소리 목록을 전달하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는 일확천금과도 같은 자료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를 쓰고 림팩 훈련에 참가하려는 이유이고, 미국은 훈련을 통해 수많은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쌓아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이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이 구매한 잠수함이 과연 하와이까지 8,100km를 잠항할 수 있는지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1997년 하와이까지 단독 잠항에 성공해냈죠. 이에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98년 림팩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는 오버남 이종모함을 파견합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참가한 이종모함은 이 훈련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립니다. 청군에 속한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카메하메하함을 출전시켰는데, 연습이 시작되자마자 이종모함이 이 핵추진 잠수함에 가상월해를 발사해 격침시켜 미군을 경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미사일 구축함 2척, 미사일 호위함 1척, 상륙정 1척 등 5척의 미국 함정과 1척의 한국 호위함, 1척의 칠레 구축함 등 총 13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둡니다. 미국을 포함해 당시 훈련에 참가한 영국, 칠레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 알코네치니는 이종모함의 함장에게 편지를 보내 적군을 전멸시킨 능력을 보여준 것에 영광을 표하면서 모든 참가 잠수함 중 유일하게 장비결함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에 위대하다고 극찬의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죠. 어쨌든 한국 잠수함의 이러한 활약에 충격받은 미 해군은 2004년 4월 8일 138명의 정예요원을 뽑아 대잠전 함대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딱 한 번 한국 잠수함의 잔인한 능력을 보고는 특수부대를 창설한 겁니다. 그해 실시된 림팩 훈련에서도 한국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장보고함을 출전시켰는데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상대 진영의 모든 수상함에 가상화뢰를 꽂아 넣었음에도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죠. 그런데 장보고함이 가상화뢰를 쏴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 4척에 전부 어뢰 공격을 쏟아부었고, 일본이 보낸 구축함 4척, 한국의 을지문덕함과 세종대왕함에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며 상대 진영의 수상함과 잠수함들은 단 1초도 장보고함을 발견하지 못해 무시무시한 존재임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잠수함과 수상함 대결에서 잠수함이 월등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합의가 생겨났는데, 미국 잠수함이 아직 한국 잠수함을 잡지 못하는데 한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을 모조리 격침시키니 미 해군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지만 대잠전 함대사령부를 창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90년대 초반 독일로부터 수입한 209를 바탕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209급 9척, 214급 9척을 도입하면서 핵심 부품 및 설계 기술까지 확보해뒀죠. 잠수함은 자동차와 같아 수십만 개의 부품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첨단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한국의 기술력을 눈여겨보던 인도네시아는 2011년 드디어 한국에게 잠수함 3척을 발주합니다. 이 수출은 대우조선해양이 맡았었는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9급 2척을 도입한 상태였음에도 2020년까지 12척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잠수함으로는 주변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은 첫 수출이니만큼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209급 성능 개량을 먼저 수주합니다. 기술적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였죠. 이에 따라 잠수함 2척의 선체를 절단하고 장비를 분해하고 정비하면서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했는데요. 완벽히 현대화된 모습으로 태어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장보고급을 기반으로 제작된 1400톤급 3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1조 24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만족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말 또다시 1400톤급 3척을 대우조선에 발주하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잠수함을 제작해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400톤급의 장보고급을 거쳐 1800톤급의 손원일급으로 그리고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까지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중형 잠수함의 기준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8개국이므로 이제 한국이 9번째 국가가 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빛나는 두 가지 기록을 선사했습니다. 하나는 최단 시간에 독자적인 설계를 성공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소형 잠수함부터 3000톤급 이상의 중대형까지 독자적인 설계, 제작,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도약했고 잠수함 무장체계도 국산화가 이뤄졌습니다. 경어뢰에서 중어뢰, 대형어뢰, 유선유도와 무선유도 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까지 국산화시켰는데 이 모든 게 가능한 나라는 고작 3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잠수함과 관련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자 독일은 깡통 프로젝트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로 성공적으로 수출하자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잠수함 건조 기간과 예산 변동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호함은 덩치로 보면 전 세계 143위권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크기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통칭 3000톤으로 분류하지만 정확한 배수량은 3320톤인데요. 세계 최대라는 일본의 소류급보다도 큰 겁니다. 다음은 세계 유일, 세계 최초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핵무사일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돌핀급도 발사할 때는 지경을 확장시킨 어뢰 발사관을 통하는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관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 탑재시켜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서 1500km까지 날려보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맘 놓고 도발할 수 없게 되죠. 순항미사일 4기, 현무 투급 탄도미사일 1기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창호급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확정된 신형 잠수함이 기본 건조를 마치고 건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